2013년도 가을에 출제됐던 3회 기출문제, 우리 교재 6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06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습자에게 교육 내용을 설명하거나 연습 문제를 주어서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 이렇게 가능하게 하도록 만든 교육 시스템이 뭐냐라고 되어 있어요. 컴퓨터 Aided Instruction. 발음은 좀 제가 후지지만, 네. CAD라고 들어보시죠? CAD. 컴퓨터 Aided Design이에요.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죠. 그렇죠? CAM이라고 있어요. CAM. CAD CAM. 컴퓨터 Aided Manufacturing. 가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3D 프린터도 CAM이라고 보시면 되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공하는 거니까는요. 근데 이제 CAI는 교육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교육 내용을 설명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를 CAI라고 보시면 돼요. VOD, VOD는 많이 들어보신 거고, VCS는 화상회의 시스템이죠. 캠코더, 화상캠을 컴퓨터에다 연결을 해서 서로 얼굴 보면서 대화를 하게끔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PACS는 해설을 보니까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설을 좀 볼까요? 뭐 엑스레이, 뭐 CT, 뭐 MRI 이런 촬영된 결과를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과 동시에 기억시켜서 판독할 수 있게끔. 최근에 여러분들, 저도 병원에 가서 CT를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찍었는데, 뭐 엑스레이 찍고 CT 찍으면은 과거에는 그 엑스레이 필름이라고 있잖아요. 그 필름을 보고 이렇게 판독하시는데, 이제는 촬영하고 있으면 정형외과 가면은 거기에 모니터에 뜨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거를 보고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는 아날로그 방식이니까는 필름을 인화해서 보내주면은 그걸 보고 확인을 했지만, 지금은 그냥 디지털로 촬영을 해서 바로 그냥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것 같아요.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아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PACS는. 정확하게 제가 이쪽 계통은 모르니까 따로 말씀을 어떻게 드리긴 힘들겠지만은 미로 짐작할 때 그럴 것 같아요. 좋은 세상이죠. 멀티미디어의 발전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멀티미디어가 발전하게 된 배경은 일단은 인터넷 기술이 발전했어요. 초고속 인터넷. 그러니까 오늘 지하철 타고 오면서 광고에 보면 이런 거 나와요. 뭐 게임을 할 때 렉이 걸리고, 뭐 쇼핑몰에 들어가면 그림이 잘 안 보이고, 컴퓨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죠. 요즘 웬만한 인터넷 다 잘 됩니다. 근데 이제 뭐라 그러죠? 기가로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런 기가 인터넷을 통해서 뭐가 들어옵니까? 컨텐츠가 들어오는 거예요. IPTV죠. 그러니까 멀티미디어라는 발전이 엄청난 것 같아요.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고속 통신망, 인터넷 기술, 그리고 압축 기술, 그리고 디지털 방식. 아날로그는 아니고요. 디지털 방식이 되는 거죠. 컴퓨터 범죄라고 하는 건 대충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불법 이런 말 나왔네요. 불법이니까는 범죄겠죠.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해킹 이것도 위조 변조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잖아요. 그렇죠? 상품 검색하는 거는 이상이 없죠.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는 거니까. 그 해설을 보면은요, 컴퓨터 범죄 유형에 웹 컨텐츠 불법 복제하거나 전자문서를 훔쳐가거나 이런 경우도 되고요. 타인의 하드웨어나 기억 매체에 기록된 자료를 삭제해버려요. 그걸 복사해 갔어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란시키는 행위는 뭘까?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한 금품 횡령, 사기 판매, 이런 거 요즘 많이 나오죠. 시스템 해킹, 이런 거.
개인정보 유출, 이것도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게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다른 행동, 목적을 가지고 한다든지. 음란물 유통. 음란물 유통? 정상적으로 접근이 가능할까요, 음란물을? 방송에 보니까는 그 플레이보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플레이보이 사이트에서 이제는 음란물에 관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기재하지 않겠다라고 회장이 공언을 해서 지금 그렇게 이루어진대요. 못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런 음란물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과거에 제가 그 학부모 감시단에, 정보통신부 소속의 학부모 감시단에서 제가 활동을 몇 년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참 끔찍했던 게 뭐냐면은, 어른들이니까 사실은 19금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내용이 이제 어린아이가 나오는, 어린아이인지 어른인데 어린이처럼 보이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어린이가 등장하는 이런 것들도 과거에는 많이 있었는데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린이가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걸립니다. 보던 안 보던 내 거는 상관이 없어요. 유통만 안 시키면 안 걸립니다. 그렇죠? 여기 그랬잖아요. 음란물을 유통하다 걸리면은 범죄인데, 갖고 있는 거는 범죄가 아니에요. 근데 어린이가 등장하는 음란물은 갖고만 있어도, 보지 않더라도 갖고만 있어도 처벌이 굉장히 높습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인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바이러스 제작이나 유포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범죄 유형은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읽어보시면 이것은 나쁜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금방 이거는 뭐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는 걱정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전자우편. 전자우편에서 잘 나오는 게 SMTP하고 팝3예요. 우리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전자우편을 보내고 받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PC메일이라 그래요. 웹메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컴퓨터 상에서 직접 로그인을 네이버나 다음에 로그인하지 않고 아웃룩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자우편을 보내고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는 PC메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전자우편을 보내겠다. 그러면 누가 보내줄 거냐 이거죠. 네이버에 로그인을 했으니까 네이버에서 전자우편을 보내는 거고, 내가 네이버에 다음에 로그인을 하니까는 전자우편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네이버에 들어가지 않은데 어떻게 전자우편을 보낼 거냐 하는 거죠. 구글이든 네이버든 다음이든 전자우편을 보내주는 서비스를 누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를 우리는 SMTP라 그래요. SMTP. 전송해주는 프로토콜을 SMTP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전자우편이 나한테 왔으면 내가 수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수신하는 프로토콜은 팝3예요. 멀티미디어가 아니고 팝3는 뭐다? 수신 프로토콜입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예. 그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네이버에 아이디가 3개가 있어. 다음에도 아이디가 3개가 있고 구글도 아이디가 몇 개가 있어. 근데 이거를 개별적으로 다 로그인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이버에 가서 A라는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전자우편 보고 로그아웃하고, B라는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또 전자우편 보고 로그아웃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계정으로 네이버에 A라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B, C 또는 다른 계정에 있는, 다음이나 구글에 있는 계정에 있는 전자우편까지도 한꺼번에 수신할 수가 있어요. 그때 수신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팝3가 필요하죠. 그래서 팝3를 세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자우편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네이버에 가시면 다 그게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이걸 안 해줬는데 지금은 다 해줍니다. 예. 자, 그 다음 파일을 송수신한다. 그러면 FTP죠. FTP. 예.
자, 우리나라의 인터넷, 전 세계 인터넷을 관리하는 것은 인터닉이에요. 인터닉. 우리나라는 KR릭이라 그래요. 근데 KR릭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키사라고 나오기도 해요. 키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키사라고 합니다. KISA. 그 인터넷진흥원 안에 우리나라의 인터넷 주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KR릭이에요. 그래서 키사라고 해도 답이 되고 KR릭이라고 해도 답이 맞습니다. 해설을 보시면은요, KR릭 대신에 키사가 있으면 키사를 답으로 선택해도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진흥원에 소속된 부서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한국인터넷정보센터라고 하는 것이 KR릭이다 라는 거죠. 어쩌다 생각나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이 문제는요. 예. 자, 7번.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단편화 제거 작업이래요. 단편화 제거 과정. 그러면 조각 모음이죠, 뭐. 예. 단편화는 뭐라 그랬죠? 흩어진 거. 흩어진 거를 한데 모아주는 거죠. 예. 8번.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신호를 일정한 거리 이상으로 전송시키면 신호가 감쇄된다. 맞아요. 우리가 전송선로, 통신선로를 볼 때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잡음이 생기고 혼선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를 해줘야 돼요? 증폭을 해줘야죠. 출력 전압을 높여서 증폭해서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그때 이 디지털 신호를 거리가 먼 곳을 위해서 다시 증폭해서 보내주는 그런 장비를 리피터라 그래요. 리피터. 네. 여기 해설이 나와 있나요? 예, 거기 나와 있네요. 라우터가 뭐고, 리피터가 뭐고, 게이트웨이가 뭐고, 브릿지가 뭐고 하는 것들 나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읽어봐 주시면, 예. 여기 관련된 문제는 자주 나와요. 리피터가 답이 되게끔 문제를 내기도 하고, 라우터, 브릿지가 나오겠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9번. 지하의 지오는 뭐냐면, 개비지 인, 개비지 아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짜투리,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덩어리를 집어넣어야 금덩어리가 나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입력을 잘해라 이런 얘기죠. 예, 입력을 대충 해놓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환성은 뭐죠? 내가 여기서 엑셀로 작업한 건 저쪽 컴퓨터에 가서 엑셀만 있으면 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호환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 다음에 처리 속도 단위는 뭐예요? 마이크로 세컨드, 나노 세컨드 이런 얘기죠.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는 용량이죠, 용량. 저장 공간의 용량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틀렸네요.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는 뭐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P3 플레이어라든지 디카 메모리라든지 USB 메모리 들어가는 게 플래시 메모리지 않습니까? 예. 자, 1번.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의 위치에서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은 누가 하는 거죠? 캐시 메모리죠. 1번은 캐시 메모리가 되고.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방법을 뭐라 그래요? 가상 메모리인가요? 가상 메모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접근할 때는 다 주소라는 것을 이용해요. 몇 번지에 들어있는 누구를 가져와라 이렇게. 예. 우리가 배송을 한다든지 우편물이 갈 때도 주소가 없으면 못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방송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경상남도 무슨 군 어디 구민회관 뒷집 이렇게 세면 간대요. 그러니까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이제 그렇게 오니까 그 상대편 주소를 모르고 구민회관 뒷집이라고 쓰니까는 가서 봤더니 되더라 이거지.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오면 또 알아서 그렇게 보내주고 했대요. 그렇게 번지수를 몰랐을 번지수 대신에 정보의 내용을 가지고 이거는 보니까는
첨가물 시장으로 보내야 될 거고, 이거는 수산물 시장으로 보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직접 접근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죠? 연상 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답은 네 번째가 되겠죠. 예. 레지스터. 레지스터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연산장치나 제어장치에서 사용하는 임시기억 공간이라 그랬죠?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이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CPU와 주기억 장치의 속도 차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는 캐시 메모리가 해주는 거죠. 캐시 메모리가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레지스터는 뭐 폴리플롭과 렛지 아는 걸로 연결해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제가 폴리플롭을 설명을 해도 뭐 한나절 걸릴 것 같고, 성명은 이제 생략하고요. 레지스터는 아무래도 CPU 안에 들어있는 공간이니까 가장 빠른 기억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의미는 네 번째 나와 있는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기능이다. 12번 모니터의 화면에 이미지를 얼마나 세밀하게 표시할 수 있는가를 나타나는 건데, 픽셀 수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상도가 되겠죠. 해상도. 1000만 화소, 1200만 해상도, 뭐 화소라고 보통 얘기하죠. 화소. 화소라는 건 뭐예요? 점 하나를 화소라 그래요. 픽셀. 근데 그게 가로와 세로로 되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가로가 3000개가 있다, 뭐 5000개가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해상도가 되는 거죠. 픽셀의 수죠. 픽셀의 수. 자기 디스크에서 헤드가 지정된 트랙에 도착하는 트랙 이동 시간을, 참 어렵네. 이게 이제는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자기 디스크를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디스크 보셨어요? 자기 테이프 보셨어요? 자기 테이프? 자기 드럼? 2세대 때 서부터 사용했던 보조기억 장치들이에요. 지금도 대형 컴퓨터들은 자기 디스크, 마그네틱 디스크를 사용합니다. 마그네틱 드럼 뭐 이런 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마그네틱 드럼은 우리 캔 있죠, 캔. 바베큐 돌리듯이 돌리는 거예요. 캔을 가운데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냥 표면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표면에다가. 근데 표면에다 글자를 새기려니까 빨리 새기는 거는 가능한데, 다 쓰고 나면 디스켓 뺐다 꼈다 하듯이 빼가지고 다른 마그네틱 그 드럼을 또 교체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크기가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 표면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공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는 빠르긴 빠른데 퇴출당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씁니다. 마그네틱 테이프도 어때요? 마그네틱 테이프 아시죠? 영화 필름 있지 않습니까? 영화 필름, 영상의 필름. 그렇게 생긴 거예요. 뭐 굉장히 크죠? 우리가 이제 팔로 이렇게 안을 수 있는 한아름 정도의 어떤 그 크기, 둘레를 갖고 있는데 느려. 플로피 디스크보다 느려. 처리 속도가. 그러니까 안 써. 그러니까 자기 디스크는 아직도 쓰는데, 하드 디스크의 모체라고 보시면 돼요. 하드 디스크. 근데 하드 디스크를 또 봤나? 하드 디스크 보셨죠? 우리 외장 하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들고 다니는 거. 근데 안에를 안 뜯어보셨잖아, 안에. 안에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인터넷상에 마그네틱 디스크라고 검사해보면 나오겠죠.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원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원이 되어 있어요. 원이 되게 못 그리는데. 이 원을 이렇게 또 나눠놔요. 이렇게 나눠요. 나눠서, 이 부분. 길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자, 빨간색으로 둘러있는 데가 길이에요. 여기를 우리는 트랙이라고 합니다. 트랙이라 그래요. 길이 다닌 길. 그러니까 육상 선수가 경기장에서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 트랙이에요, 트랙.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레코드판은 홈을 파가지고 홈을 따라가는 거지만, 마그네틱 디스크, 하드 디스크는 도로처럼 면이 있어요. 거기를 읽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얘가 굉장히 촘촘해요. 플로피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랙이 80개가 있어요. 플로피 디스크 아시잖아요. 조그만 거. 거기에 길이 80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몇십만 개씩 들어있어요. 바늘이 싹 지나갈 정도? 그 정도로.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이제 구간을 나눠놨는데, 이렇게 구간을 나눠놨는데, 이 구간을 우리는 섹터라 그래요. 섹터. 영역이죠, 영역. 섹터. 그럼 한 섹터 한 트랙 안에, 이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뭐 512글자씩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마그네틱 헤드라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카세트 테이프 헤드 보신 적 있어요?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안에 이렇게 금속 부분 헤드가 있어요. 테이프를 읽어드리는 헤드. 그런 것들이 전축바늘처럼 생겨가지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철판 위에 마그네틱 물체를 발라놓은 거예요. 이 철판을 우리는 플래터라 그래요. 플래터. 철판의 윗면, 아랫면을 씁니다. 동시에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하드디스크가 만약에 2TB다, 2000GB 그러면 2장 정도 들어있을 거예요. 플래터가. 자, 면이 4면이죠? 500기가씩 4면을 쓰니까 2000기가가 되는 거죠? 그 4개의 면을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럼 트랙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는 1분에 7200바퀴씩으로 돌고 전축바늘은 이렇게 쓱 가겠죠. 이렇게 가서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좌우로. 안으로 밖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안으로 밖으로만 움직이면 헤드가 도니까, 이게 도니까 플래터 철판이 돌아가니까. 그러면 이 앞부분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료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문서 안에 들어있는 2016년도 예산안, 이거는 어디에 위치가 들어있고, 또 내 그림 안에 어떤 사진은 어디 위치에 들어있고 하는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정보가 들어있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파일 시스템이라 그랬죠? FAT 32, FAT 16, 뭐 NTFS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일의 출석부 같은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예산안을 보고 싶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지는 게 아니라 이 목차를 보는 거예요. 목차, 출석부를 보고 그 정보는 어디에 있구나 라고 해서 거기를 바로 찾아가는 거죠. 근데 양이 많으면 이 트랙이 한 512글자씩 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 만약에 내가 2000개짜리 데이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군데 저장돼야 되겠죠. 한 곳에 500개 정도 들어가니까 모는 종이 한 칸에 한 500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저장할 데이터가 2000개짜리면 4군데 나눠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쪼르륵 몰아서 저장하면 좋겠죠. 인접하게. 근데 인접할 수 없으면 흩어지겠죠. 그 흩어지는 한 대 모으는 거를 조각 모음 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생각해보세요. 우리 비디오 테이프에서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다른 장면이 나오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나와야 편하잖아요. 네. 자, 문제를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은 자기 디스크에서 헤드가 지정된 트랙에 도착하는 트랙 이동 시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파일 시스템에 지금 2016년도 예산안은 어느 공간에 있구나, 몇 번째 트랙, 몇 번째 섹터에 있구나, 글로 가봐라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탐색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탐색 시간. 그러면 그 트랙에 와서 트랙에 오는 거예요. 섹터가 아니라. 그러면 트랙은 하나인데 그 안에 섹터가 수백 개가, 수천 개가 들어올 수 있겠죠. 쪼개놨으니까. 피자를 쪼개듯이 쪼갠 게 섹터인데 얘는 제가 8개로 쪼개놨지만 실제 하드디스크는 8개가 아니라 몇천 개씩 쪼갠단 말이에요. 트랙도 몇십만 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한 줄에 그러니까 만약에 25층에 누가 살고 있다 라는 것만 알고 찾아가는 게 탐색 시간이에요. 그러면 실제 25층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 호수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찾아가는 시간은 또 여기 걸려 있어요. 자, 보세요. 접근 시간
데이터를 읽고 쓰는데 걸리는 시간의 합, 회전 지연 시간, 읽기 쓰기 헤드가 지정된 트랙을 찾은 후 원판이 회전하여 원하는 섹터의 읽기가 시작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회전체다 보니까 원하는 곳으로 가면 다시 회전을 하면서 정보를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려면 좀 기다려야 되거든. 스탠바이 했다가 읽어야 된다 이거지. 그때 지연 시간이 걸리고. 전송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죠? 실제로 2016년도 예산안을 찾았어. 그럼 그 찾은 데이터를 우리가 불러올 거 아닙니까? 주기억 장치로. 주기억 장치로 불러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전송 시간. 찾아가는 시간은 탐색 시간. 접근 시간은 뭐예요? 읽고 쓰는데 걸리는 시간의 합. 전송 시간은 데이터를 읽어서 가져오는 데 걸리는 시간. 되게 복잡하죠, 시간이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 몰라도 우리 컴퓨터 하는 데는 지장 없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최근 문제들 보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거예요.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 보셨어요, 혹시요? 이런 유사한 문제가? 안 나오죠, 자료.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겁니다. 자기 디스크라는 거를 본 사람도 없는데 하드디스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런 걸 본 사람도 없는데, 내부를 본 사람도 없는데 이거 자꾸만 이런 걸 내니까는 불편하다 이거죠. 이제는 너무 옛날 거를 가지고. 예전에는 또 테이프 갖고 타령했었어요. 테이프에 뭐 어쩌고 저쩌고. 테이프를 본 적도 없고 사용도 안 하는데 그거를 왜 시험에 내냐 이거죠. 그러니까 요즘 문제가 뭐냐면은 추세가 컴퓨터 윤리, 보안, 통신 이런 거, 멀티미디어 이런 거. 요즘 추세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자, 윈도우 7. 윈도우 7은 프린터를 설정하는데 윈도우 7뿐만 아니라 윈도우 XP도 그렇고 98도 그렇고 프린터는 수십 대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 프린터는 무조건 하나입니다. 내가 인쇄라고 명령을 걸고 그냥 엔터를 탁 쳐버리면 바로 인쇄가 되게끔 작동되게끔 설정해 놓은 프린터기가 기본 프린터기예요. 그럼 인쇄 명령을 걸면 기본 프린터 말고도 다른 프린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선택할 수도 있죠. 사무실 같으면 프린터가 한 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3대, 4대. 우리 여기 사무실도 보니까 뭐 여러 대 있던데요. 그러면 내가 자주 쓰는 프린터기가 A라는 프린터기야. 근데 얘가 흑백이야. 칼라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인쇄 명령 들어가서 칼라 프린터를 선택하고 인쇄하면 되고, 일반적인 업무에서는 인쇄하고 엔터를 탁 확인 눌러버리면 바로 지정되는 프린터로 인쇄가 될 테고, 그렇게 하는 걸 기본 프린터라고 하고, 무조건 하나고, 기본 프린터를 삭제하면 나머지 프린터 중에 하나가 기본 프린터가 되겠죠. 기본 프린터는 또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는 삭제할 수 없다 이것도 아니고. 예. 연결 프로그램 메뉴. 연결 프로그램이 뭡니까? 여러분이 HWP라고 하는 확장자를 갖고 있는 파일, 즉 아래 한글이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 한글이 열리죠. 여러분이 MP4라는 동영상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곰플레이가 작동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연결 프로그램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확장자에 의해서 연결 프로그램이 결정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MP4라는 것도 더블 클릭하면 곰플레이가 작동되고, AVI라는 동영상도 더블 클릭하면 곰플레이가 작동이 돼요. 동영상들이니까. 확장자가 다를지라도 연결되는 프로그램은 같을 수가 있습니다. MP4는 곰플레이로 작동하고 AVI는 뭐 KM 플레이로 작동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곰플레이 하나만 갖고 다 작동하면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조금 아리송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잘 판단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제 앱을 많이 요즘 사용하실 겁니다. 뭐야 이 번호 이런 것도 있고, 뭐 대중교통 앱 이런 것도 있고, 요즘 뭐 클립이라는 앱이 요즘 유행하던데요. 예. 오늘은 내가 살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앱이 나옵니다. 그러면 위치 기반에 의해서
현재 이 위치에 있는 식당은 어디고 이 식당에서는 어떤 할인 쿠폰이 요구가 되고 어떤 신용카드를 쓰면은 어떻게 해서 빨리 할인율이 높은 신용카드를 검색해주고 해서 결제를 쉽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 앱의 특징일 거예요. 그건 누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뭐로 만들었느냐? 자바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앱은 오브젝트 C라는 언어로 개발을 하고 안드로이드 앱은 자바라는 거로 개발을 해요. 자바는 영어예요. 그럼 그거로 개발을 하고 나면 사람은 알아들었지만 기계가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 핸드폰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번역해 주는 걸 우리는 컴파일러, 번역기라고 하죠. 자바 번역기 따로 있고 오브젝트 C 번역기 따로 있고 뭐 파스칼 번역기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런데 번역기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컴파일러라고 하고요. 인터프리터는 우리말로 통역이라 그래요. 통역. 인터프리터는 통역이라는 뜻입니다. 단어 뜻이. 그러니까는 프로그램을 입력을 받으면 기계어를 생성하는 게 아니에요. 기계어를 생성하는 거는 컴파일러가 하는 거예요. 즉 안드로이드 기계가 작동될 수 있게끔 그 안드로이드 세상 말로 바꿔줘야 스마트폰이 작동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번역한다 그러지, 번역. 그럼 번역물이 나왔잖아요. 결과물이. 그 결과물을 우리는 오브젝트 프로그램, 우리말로 목적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근데 인터프리터는 목적 프로그램이 없어요. 즉 기계어 생성이 안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통역하고 실행되고 통역하고 실행되는 편리성은 주지만 실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답은 두 번째가 맞습니다. 17번 문제, 이것도 참 불편한 문제인데요. USB 메모리 저장된 파일을 삭제해도 복원이 가능합니다.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 USB 메모리가 이동식 장치로 인식이 되느냐, 하드 디스크로 인식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빼고, 자, 그냥 삭제를 걸었어요. 딜리트를 누르거나 삭제를 하거나 휴지통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휴지통으로 가버리고 지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휴지통에서 꺼내면 복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복원을 할 수 있는 경우고, 첫 번째는 복원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니까 답을 1번으로 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세상에 USB 메모리가 이제는 다 복원이 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 제품만 복원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일단 복원할 수 없는 경우로 옳은 것을 하면 1번을 쓸 수밖에 없다. 또 하나 뭐가 있었죠?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한 것도 복원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 플로피 디스크에서 복원한 것도 삭제한 것도 복원할 수 없고요. 예. 18번 윈도우 7에서 바로가기 키 하나 설명이네. 바로가기 키가 뭐예요? F1번 누르면 도움말 나오죠? F2번 누르면 뭐가 나와요? 폴더나 파일의 이름 변경하는 겁니다. 우리 엑셀에서는 F2번 키 누르면 셀의 내용을 고칠 때 쓰지 않습니까? 이름 변경. F3번은 검색이고요. F5번은 새로 고침이고요. F4번은 뭐죠? F4번은 없던데. 지금 1번에 설명하는 요거 F4번이어야 돼. F2번이어야 돼야 답이 되는 거죠. F4번은 기능이 없습니다. 윈도우상에서는 현재. 다른 데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 창에서 설정 가능한 항목이다 라고 했는데 배경 그림 바꾸거나 픽셀, 해상도 바꾸거나 이런 거는 가능한데요. 고대비 설정은 어디서 합니까? 개인 설정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개인 설정?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제일 밑에 개인 설정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윈도우즈 테마 이런 거 있잖아요. 윈도우 7 테마, 무슨 테마, 고대비 테마 이런 거 있었죠. 고대비 테마는 거기서 설정해 주시면 되죠. 네 번째가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 창은 아니다. 프로그램 추가 제거 기능에 가보면 윈도우의 구성 요소를 불필요한 거는 제거하고 필요한 거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때
뭐 보조 프로그램 그룹 내에 있는 어떤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추가할 수가 있고, 불필요한 거 안 쓰는 것 같으면 난 그림판 안 써. 그럼 그림판은 제거해도 되겠죠. 그렇죠? 안 쓴다면은 만약에. 근데 프린터는 어디에 있어요? 장치관리자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서 제거하는 게 아니라 프린터는 하드웨어잖아요. 프린터는 하드웨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관련이 아니라 장치관리자 쪽에서 하드웨어 관리 쪽에서 설정을 하든 말든 하겠죠. 문제를 폭넓게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필터링. 필터라고 하는 것은 걸러내는 걸 필터라고 하죠. 그렇죠. 엑셀에서. 자동 필터를 하면은 상단에 삼각형의 펼치 목록 그런 것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뭐 부서에 가서 클릭해가지고 영업부, 그러면 영업부 것만 쭉 보이고 이렇게 되죠. 예. 근데 이제 자동 필터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서로 다를 때는 영업부만 선택하고 과장을 선택하면, 직책에서 과장을 선택하면 영업부이면서 과장인 사람만 찾는 거지, 영업부이면 또는 과장인 경우 이거는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동일 항목에서는 영업부이거나 관리팀이거나 이건 가능해요. 같은 항목에서는. 근데 서로 다른 항목에서는 관리팀이면서 과장인 사람 이런 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 걸 하려면 천상 어디로 가야 된다? 고급 필터로 가야 되겠죠. 근데 필터는 정렬의 의미가 없죠. 정렬의 의미는 전혀 없는 거죠. 반드시 정렬을 하는 거는 뭐죠? 부분합 때 할 때는 부분합.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반드시. 뭐뭐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보시면 대충 답이 잡힐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은 뭡니까? 원본의 양이 많아.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하고 싶어. 근데 부분합을 정리하려면 정렬도 먼저 해야 되고, 또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 원하는 항목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또 다시 정렬을 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더라 이거죠. 근데 부서별로, 직책별로 뭐 이런 식으로 항목을 여러 개를 기준으로 통계를 내고 싶다든지 할 때는 가장 만만한 게 피벗 테이블이에요. 근데 피벗 테이블은 사용 방법은 쉬운데 엑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엑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할 것 같아요. 제가 해보면 그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그렇게 착착착 처리해 주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본이 바뀌면 자동 변경이 안 되고 반드시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변경되더라 하는 거죠.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 그러면 엑셀은 죽어날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옳지 않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 네 번째 같은 경우도 시험에 자주 나왔던 항목이에요.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은 원본 데이터는 상관이 없죠. 원본을 삭제하면 피벗 테이블이 어떻게 됩니까? 꽝 되죠. 원본을 삭제하면 피벗 테이블은 꽝 되는 거죠. 그러면 피벗 테이블을 이용한 피벗 차트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피벗 테이블을 이용한 피벗 차트에서 피벗 차트의 원본은 피벗 테이블이고, 피벗 테이블의 원본은 원 데이터가 따로 있고, 근데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는 원본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라는 거. 네 번째는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유효성 검사는 뭐 하는 거죠? 뭐 어떤 항목 중에서 출력을 해라든지, 아니면 뭐 숫자를 입력할 때 1에서 100까지만 입력을 하라고 한다든지, 또 잘못 입력했을 때 메시지를 보여주게 한다든지, 또 우리말이 입력되게끔, 또 영문이 입력하게끔 언어를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셀에다가. 그런데 목록 값을 지정해 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영업부 컴마, 관리부 컴마하고 컴마로 구분하지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지는 없더라.
이것도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분 기호는 컴마죠. 컴마가 구분 기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건부 서식은 뭡니까? 조건에 따라서 꾸며지는 게 달라지는 건데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만족된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다? 가장 먼저 만족하는 거.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조건 서식을 설정 환경에 들어가서 보면은 여러 개 조건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60 이상이면 어떻게, 70 이상이면 어떻게, 80 이상이면 어떻게. 그럼 50 그러면 어떻게 돼요? 60 이상도 되고 70 이상도 되고 80 이상도 되니까 색깔을 어떤 거에 맞춰주겠느냐 이거죠. 근데 제일 먼저 60 이상이라고 하면 먼저 들어가고 60 이상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가요. 80 이상 그러면 걔가 마지막에 들어갔으니까 걔가 먼저 올라가. 그럼 80 이상에 해당하는 50은 80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에 따라 조건부 서식이 변경된다는 거죠. 근데 60 이상의 조건에 걸리게끔 하려면 어떻게 돼요? 순서를 바꿔줘야지. 조건부 서식 안에 들어가면 순서 설정하는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워요. 해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예. 25번 매크로. 매크로를 연결하려면 천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도형, 단추, 이런 거. 뭐를 클릭하면 어디로 뭐가 매크로가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글자는 어떻게 돼요? 클릭하면 하이퍼링크는 연결이 가능하지만 매크로는 연결이 안 돼요. 매크로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양식 컨트롤 중에서 텍스트 필드, 콤보 목록 편집, 뭐 콤보 드롭다운 편집 컨트롤에서는 매크로를 연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해설을 보시면은 그 매크로에 관한 내용들 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그 개발 코드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 단추 누르는 건 해봤죠? 양식 컨트롤에 들어가면 단추 있어요. 네모난 거. 선택해서 바로 매크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 하는 건데, 글자 쓰는 날에는 매크로가 연결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레이블은 뭐냐면요. 레이블은 단추처럼 생겼는데 글자가 보이는 단추고요. 텍스트 필드는 그냥 글자 쓰는 난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그럼 홍길동하고 글자 쓰는 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매크로가 연결이 안 돼요. 글자에는. 뭐 도형이 따로 있으면 그게 매크로가 들어가지만. 자, C2부터 C5까지 영역을 선택하고 선택된 데의 내용을 모두 지우려고 한대요. 모두 지운다? 어떻게 지운다는 뜻입니까? 한번 볼까요? 자, 20, 10, 14, 11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뭐 가운데 정렬, 오른쪽 맞춤 다 들어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얘를 지운대. 지우는 거는 딜리트키 누르면 지우죠? 딜리트가 내용 지우기잖아요. 그렇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지우기 해도 지워지죠? 삭제해도 지워질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백스페이스 누르면 어떻게 돼요? 20만 지워져. 저 앞에 있는 컴은. 블록을 잡고 백스페이스 누르면 처음 것만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딜리트 키를 누르면은 오른쪽 게 지워지고 백스페이스 누르면 왼쪽 게 지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글자상에서는 우리가 워드상에서 글자를 쓰다가 커서를 기준으로 백스페이스 누르면 커서 왼쪽 게 지워지고 딜리트를 누르면 커서 오른쪽 게 지워져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항목에서는 무조건 딜리트로만 지우는 겁니다.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글자를 낱글자로 지울 때는 백스페이스냐 딜리트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은 블럭이라든지 어느 객체라든지 파일이나 폴더를 삭제할 때는 오로지 딜리트 하나로만 지우는 거예요. 그 외에는 지워지는 게 없습니다. 예. 자, 이건 뭘까요? 지금 블럭을 다 잡고요. 첫 줄.
첫 줄이니까 거래처명, 단가, 수량, 판매가고, 왼쪽 열이니까 뭐예요? 나라유통, 좋은전자, 대한실업, 서울상사, 합계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45,000원, 125, 562만 5천원이라는 B의 두 번째부터 D의 두 번째를 블럭을 딱 잡으면 나라유통이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유통이라는 이름 상자에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125부터 735를 블럭 잡으면 수량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단가라는 게 문제야. 단가는 빈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름 상자에는 빈칸이 못 들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45,000원서부터 37만 7천원까지 B 두 번째부터 B 여섯 번째를 블럭을 잡으면 단가가 떨어뜨릴 수는 없으니까 또 붙일 수도 없잖아요. 떨어져 있는 거를. 단 밑줄 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틀린 거야. 단 밑줄 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 해설이 없나? 해설이 있죠? 단 밑줄 가. 예, 거기 나와 있네요. 7번. 검정 동글뱅이로 7번에 보면 단 밑줄 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이름 상자의 규정 반드시 기억하시면 돼요. 이름 상자의 규정은 매크로 이름하고 똑같죠, 규정이. 자, 2, 3, 4, 5, 4, 3을 입력을 했는데 어떻게 된다? 2, 3, 4, 5, 4, 3을 .00 맞고 .00 맞고 컴마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샵 컴마 샵 컴마를 찍으면 뒤에 543이 가려지는 거죠. 근데 543이 가려지려니까 5가 반올림이 돼서 2, 3, 5가 되겠지. 2, 3, 5. 만약에 443 같으면 2, 3, 4가 되겠지만 543이 잘라지는 거니까 반올림해서 2, 3, 5가 된다라는 거죠. 2, 3, 4가 아니라. 일단 잘려라 그러면 반올림을 우선으로 하는 거니까요. 예. 서울지점의 평균 금액 계산하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는 D 에버레이지 가로 열고 A 첫 번째부터 D의 여덟 번째까지 컴마 D 첫 번째 클릭 그리고 컴마 지점명이 서울. 그럼 지점명에 대한 서울 지점에 대한 평균이 나오겠죠? 나왔네. 에버리지 F는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래네? 왜 A2가 아니죠? A2가 아니잖아. A1, A2 블럭을 잡아야죠. 지점명이 서울이어야 되잖아. A1부터 A2까지 블럭을 잡아야지 A2만 잡으면 안 되지. 그럼 틀린 거고. 그럼 에버리지 if는 왜 그런 거냐? 보세요. A2부터 A 여덟 번째까지 중에서 A까지 A 두 번째 서울이라고 하는 이 조건에 맞는 금액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8만원, 99,000원 이 두 개 된 평균이 나왔어. 그러니까 에버리지 if도 맞고 아예 D2하고 D2 8만원하고 D6 요 두 개만 평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D 에버리지만 써도 되고 썸 if를 카운트 if로 나눠서 서울의 합계를 서울의 개수로 나눠도 평균이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세 번째는 A1 콜론 A2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조건을 잘못 쓴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은 무조건 항목 이름이 포함된 조건을 써야 돼요. 지점명이 서울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는 단순히 서울만 썼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죠. Shift F10번 누르면 뭐가 돼요? Shift F10번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기능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Shift하고 F10번을 누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새 워크시트가 삽입되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Shift F11이에요. Shift F11. 야, 문제 참 헷갈리게 냈다. 그렇죠?
Shift F10번은 오른쪽 버튼 누르는, 즉 바로 가기 메뉴 누르는 기능이고, Shift F11번을 누르면 새로운 워크시트가 추가되는 거고. 문제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놨네. 그렇죠? 매크로의 특징. 매크로를 기록할 때는 리본 메뉴에서 탐색은 기록된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뭔 얘기입니까? 매크로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메뉴판에서 뭐 삽입을 갖다가 도구에 갔다가 뭐 갔다가 클릭 한단 말이야. 어느 그 탭들 있잖아요. 메뉴 탭들을 클릭하는 거는 포함이 안 되고, 그 메뉴 탭에 들어있는 어느 항목을 클릭을 하면, 가운데 정렬, 가운데 맞춤이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그거는 매크로에 포함되지만, 화면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포함되지는 않아요. 예. 매크로에 작성한 내용은 삭제, 편집 다 가능하고요. 상대 참조를 이용을 하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매크로는 절대 참조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류가 나지는 않는다. 세 번째가 좀 틀린 말 같아요. 예. MOD는 뭐라고요? 나머지 구하는 거예요. 5를 A3이 5죠? A6 2. 5를 2로 나누면 나머지 1 남네. 메디아는 뭐예요? 모드는 뭡니까? 이건 최빈값이에요. 최빈값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가장 많이 발생한 수가 뭐냐 하는 거죠. 최빈수, 통계학에 나오는 용어인데 최빈값, 최빈수라 그래요. 그러면 3이 두 번 나왔죠? 2나 0이나 5나 7은 한 번씩 나왔지만 3이 두 번 나왔으니까 가장 많이 발생한 숫자는 3입니다. 근데 3도 두 번 나오고 5도 두 번 나오면 어떻게 돼? 3하고 5지 뭐. 근데 오늘 3 하나밖에 없네. 메디아는 뭐예요? 중간값이에요. 중간값. 순서대로 나열하면 뭐가 되죠? 0, 2, 3, 5, 7 맞아요? 0, 2, 3, 5, 7 그러니까 3과 3 사이네. 3이지 뭐. 스몰은 뭐죠? 몇 번째로 작으냐 하는 건데 0이 제일 작고 2가 두 번째로 작고 3이 세 번째로 작죠? 세 번째로 작은 건 3 맞네. 그러니까 1번은 1이고 나머지는 다 3이고.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함수 기능들을 알아야 되는 부담감은 있을 거예요. 모드는 최빈값이죠. 가장 많이 발생한 숫자가 뭐냐 하는 거고, 메디아는 중간값. 크기를 순서대로 쭉 나열했을 때, 그러니까 1, 3, 5 그러면 3이 가운데 있죠. 그럼 1, 2, 3, 4는 어떻게 돼요? 2와 3이죠. 사이가. 그럼 2.5예요. 여기도 지금 6개니까 0, 2, 3, 5, 7이니까 3과 3이니까 어차피 3이지만 1, 2, 3, 4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2와 3 사이에는 2.5가 중간값이 되는 거고, 1, 2, 3 그러면 뭐예요? 어차피 2가 중간에 있으니까 2가 중간값이고, 이렇게 따지는 거죠. 자, 이건 뭘까요? 누가 1등이야? 금나래가 1등이네? 작은 숫자가 1등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랭크 함수는 큰 숫자가 1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B1이 내 기록이 B1? B1은 지금 글자잖아요. 글자잖아, 글자. 글자가 글자는 순서에서 계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2 10이라는 숫자가 A2부터 A2는 어디야? 이름에서 몇 번째로 크냐고? 또 이상하게 물어봤네. 그럼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지금 똑같게 나가다가 뒤에 1이냐 0이냐인데 큰 숫자가 1등 하는 게 뭐라고요? 0이죠? 0일 때 생략하잖아요. 그럼 작은 숫자가 1등일 때는 1이라고 반드시 써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랭크하고 VLOOKUP, HLOOKUP 이거는 필기에 실기 나온다 그랬습니다.
문법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랭크는 0일 때 생략합니다. 0일 때 생략해요. 그럼 0은 무슨 의미다? 큰 숫자가 1등일 때. 그럼 지금은 작은 숫자가 1등을 해야 되니까 0을 생략할 수 없으니까 1이라고 써야 되고요. Vlookup이나 Hlookup은 1일 때 생략해요. 그 1일 때 생략한다는 의미는 뭐죠? 비슷하게 일치할 때 찾는 거고, 이때는 반드시 정렬을 해야 되고, 오름차순으로. 그 다음에 0을 쓸 때는 뭐죠? 반드시 똑같은 거를 찾을 때 쓰는 게 0이고, 그때는 생략할 수 없는 거고, Vlookup에서는. Hlookup도 마찬가지고, 그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건 뭘까? 수량 15개 곱하기 단가. 단가 여기 있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C2 수량 곱하기 코드를 갖고 따지니까 이거 Vlookup 써야 되겠죠? Hlookup 쓰면 안 되지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Hlookup을 쓰면 맞아요? 안 되잖아. 그 다음에 Vlookup이 두 개인데 잘 보시면 1이냐 0이냐죠? 1이냐 0이냐잖아요. 이때 BB-20이라는 상품 코드가 없으면 안 되죠? 반드시 똑같은 걸 찾아야죠. 반드시 똑같은 걸 찾는 게 0이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1이냐 2냐 차이가 있는데 1은 코드를 찾아오는 거고 2는 단가를 찾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1번의 보기는 Vlookup을 썼지만 막판에 가다가 상품 코드를 곱해라고 했잖아. 단가를 곱해야 되는데 두 번째 요소인 단가 항목을 가져와야 되고, 일단 거기서 걸린 거예요. 뒤에 1과 0도 1도 아니고 0을 써야 되지만, 예. 근데 2를 써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2를 써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0을 써야 되겠지만은, 예. 상품 코드를 찾는 거니까 반드시 일치하는 걸 찾아야지 비스무리하고 A 만약에 AB AA13을 찾으라면 어떻게 돼? AA13? AA13은 없죠, 코드가. 그럼 에러가 나야 되는 게 원칙이야. 0을 쓰면 에러가 나지만 2를 쓰면 어떻게 돼? AA13에 가까운 게 뭐예요? 10은 벗어났으니까 BB20으로 가거든. 그래서 AA13은 7,000원짜리 단가가 돼버려요. 없는 코드가. 그래서 반드시 일치하는 걸 찾을 때, 이럴 때는 0을 써야 된다는 건데, 이 1이냐 0을 따지기 전에 코드를 가져올 거냐 단가를 가져올 거냐는 거기에서 틀린 거니까 얘는. 그건 기억하시면 되겠고. 엑셀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기본 보기, 페이지 나누기 보기, 확대 축소 이런 게 있어요. 화면 엑셀 칠해해 보시면 제일 오른쪽 밑에, 네. 전체 화면 보는 거는 없고요. 36번 각 항목에 대해서 비율을 보는 거. 비율. 원형이지 뭐 원형. 근데 원형 차트는 파이 그래프라고도 하는데, 원형 차트의 단점이 뭐예요? 하나의 계열, 하나의 요소만 갖고 따지죠. 여러 계열이나 여러 요소를 갖고 그래프를 만들려면 뭐가 되죠? 링형? 말씀이 없으셔. 도넛형이라고 하죠. 도넛형. 안에 동글동글 안에 서로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그거는 이제 여러 영역에 대해서 원형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37번 차트에 대한 설명이다 그랬는데 이거 뭔 차트일까? 지금 이거는 방사형 차트라고 할 수 있죠. 방사형, 가운데서부터 펼쳐나가는 방사형 차트인데, 예, 이 방사형 차트는 중심점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렇게 가져요. 얘는 추세를 못 만들겠죠. 추세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 데이터 계열의 집계값을 비교할 때 영업부는 삐져나갔는데 저쪽에 관리팀은 좀 오그라들었잖아. 오그라든 걸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쪽 자격증 점수는 전반적으로 다 작고, 자격증 점수 다 작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외국어 점수는 쭉 잘 퍼져나가다가 관리부에서 오그라들었고,
관리부가 외국어 점수가 영 시원치 않은 것 같고, 대신에 고과 점수는 관리부가 높은 것 같고, 그렇게 보는 거죠, 뭐. 그리고 각 계열마다 축이, 부서가 4개니까 축이 4개고, 만약에 부서가 10개면 축도 10개로 나온단 말이야. 마치 실패에다가 실을 감듯이, 이제 얼레라고 있었죠? 이렇게 사각으로 도는 거, 뭐 그런 식으로. 두 데이터 계열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 거는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면형 차트라고 되어 있어요. 표면형 차트. 이런 방사형이 아니라. 자, 이거는 뭘까요? 차트 제목이 있고요. 법리 있고요. 여기 데이터에 지금 이순신이라는 사람의 각각의 점수가 보이는 것 같고요. 레이블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주축에 대한 갑축 제목도 보이네. 점수라고. 그렇죠? 근데 항목은 뭐죠? 항목? 항목은 밑에 국어, 영어, 불어 이게 항목이죠? 항목축이. 숫자는 갑축이고 글자가 항목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거는 갑축에 대한 주눈금선이에요. 보주눈금선은 주눈금선과 주눈금선 사이를 더 잘게 쪼개는 겁니다. 근데 X축, 항목축은 국어다, 영어다, 불어다라고 해서 항목축이 눈금선이 세로로 나와야 돼, 세로로. 세로도 없고. 보조눈금선 자체도 안 보이고. 그리고 우리 시험에도 보조눈금선은 안 내요. 주눈금선만 내거든요. 이게 주눈금선이니까. 보조눈금선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창틀. 창틀은 뭐 하는 거죠?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면서 떨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서로 연관 있게 볼 때 쓰는 건데, 얘를 해제할 때는 언제든지 아무데나 가서 틀 고정 취소하면 되죠. 틀 고정을 할 때는 지정된 위치에서 틀 고정을 하지만, 틀 고정 취소할 때는 반드시가 아니라 아무데나 없고 취소해도 상관없다 라는 거죠. 40. 페이지 분량의 시트를 인쇄하고자 한다. 여러 페이지 분량의 시트를 인쇄한다. 각 페이지 상단에 그럼 머리 그리지 뭐. 하단에 바닥 그리고. 그렇죠? 위에 가면 머리글, 아래 가면 바닥글. 아래 한글에서는 머릿말, 꼬릿말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실에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